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이제 새 정부의 마지막 조각 작업이 남았습니다. 한동훈, 김현숙, 정호영 그리고 한덕수. 자,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한 윤석열 대통령, 총리 인준 문제에 대해서 야당 설득에 나섰다고 하죠. 국민의힘도 전당 차원에서 총리 인준 빨리 해달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내에 결론이 날 것도 같습니다. 오늘 임명 속보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어느새 다가온 지방선거, 사실상 다음 주말이면 사전투표거든요. 이게 2주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5.18입니다. 자, 지지난 대선부터 대통령이 5월에 취임을 하게 되니까요. 5.18이 새 정부의 첫 기념식이 된 상황인데요. 자, 대통령도 참석하고 여야 정치권이 광주에 총출동하게 됩니다. 내일 과연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자, 앞서서 언급한 인사, 여야의 협치, 선거, 국가기념식, 이거 다 뭐죠? 국정 잘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고 국민 기쁘고 잘 살게 하자는 장치들입니다. 사회적 장치들, 즉 수단이죠. 그런데 요즘 경제를 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치는 이렇게 시끄러운데 도대체 소는 누가 키우는 걸까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는 5.1 재보선 후보 릴레이 인터뷰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자, 6.1 재보선이 있죠. 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가 후보를 오늘 연결해서 인터뷰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 IT본부 준비되어 있고요.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매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평론가님 안 더워요? 지금요? 오늘 네. 되게 덥다는데. 안에는 완전 만팔입니다. 네네. 지금 이게 저 털실로 된 가디건을 입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이거 약간 어르신들이 네. 실내에서 추울 때 덮고 계신 건데. 자, 그렇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인사 문제 오프닝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 출근길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육성으로 듣고 오죠. 오늘 한동훈 장관 후보자 임명은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어제까지 뭐가 안 왔기 때문에 일단 출근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는 결정 좀 하셨나요? 글쎄, 아직 뭐 임명 안 한 장관 후보자가 몇 분 있죠.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윤재순 비서관 대해서는 당에서 조금 우려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질문 없죠? 자, 전화로 물어보세요. 네, 매일 대통령의 추운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이 좀 쏠쏠할 때가 있어요. 오늘 핵심적인 인물들 이름 한동훈, 정호영, 윤재순 나왔는데 마지막 비서관 이름은 그냥 우리가 통과, 패스 이런 분위기로 갔습니다. 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 박 기자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뉘앙스, 이 기류 차이가 바로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얘기, 거기에 대한 질문에는 출근해서 검토해 보겠다. 네.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호영 이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질문에는 글쎄 아직 임명 안 한 장관 후보자가 몇 분 있죠? 네.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좀 피하는 모습 보였고, 그다음에 윤재순 비서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이 아예 이제 다른 질문 없냐라고 얘기하면서 좋은 하루 보내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네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는 바로 이제 임명을 하겠다라는 그런 게 좀 느껴지고 정호영 후보자는 생각하겠다. 그리고 윤재순 비서관 이 거취 관련해서는 더 이상 묻지 마라 이렇게 좀 느껴지는 그런 네. 분위기였습니다. 기자가 느껴지는 게 뭐예요?
그렇게 근거를 대세요. 자료를.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느낌은 이제 저 같은 평론가가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한동훈 후보자 임명은 네. 오늘 오후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오늘 3시에 운영위가 열립니다. 네네. 국회 운영위 이후에 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타이밍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아마 임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호영 후보자만 마지막 예. 남게 되고 또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지금 아직 인선이 안 됐어요. 낙마했으니까. 그래서 네. 두 부처 장관 후보자는 임명이 안 된 채 계속 좀 가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평론가님 이게 네. 지금 대통령은 인사권자인데 네. 출근길에 자 이제 출근했으니까 올라가서 검토해 보겠다. 그럼 오늘 임명할 수도 있고 또 뭐가 좀 안 와서 그럼 네. 기다리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이것저것 따져볼 수도 있는데 어제 밤부터 한동훈 후보자, 김현숙 후보자는 오늘 임명 강행이다. 이걸 기정사실로 보도하고 있어요. 네. 이 근거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그 강행이라고 얘기를 했던 기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네. 큰 정치적 이슈가 있으면 또 다른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함께 공개하거나 함께 네. 터뜨리면 묻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오늘 강행한다면 내일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일 뭐가 있어요. 있어요. 내일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에게 모두 지시해서 5.18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광주로 가라. 네. 그게 굉장히 저는 유의미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시사본부 합류하고 나서부터도 네. 보수 정당도 5.18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건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 이상 이 잔혹한 역사에 대해서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네. 완벽하게 매주 짓는 거거든요. 예. 아마 그런 면을 고려했을 때 기자가 그렇게 썼다는 것이지 기자가 누구한테 듣고 대통령한테 듣고 오늘 임명 강행합니다라고 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추의 기사이기 때문에 저도 다르게 이제 유추를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다면 타임라인을 봤을 때 내일 그런 큰 국가적 이슈에 앞서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법무부 장관도 함께 이 5.18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으로 네. 연출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의혹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수사에 들어갈 만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임명이 쉽진 않을 것이다. 다만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대한 반발과 반감, 민주당 지지자들의 거부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서서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크게 한 방이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흔히 말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호영 후보자들을 낭만시키더라도 한동훈 후보자는 낭만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슈에서 많이 사라진 게 결국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렇죠. 한덕수 후보 총리자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더 중요하다라는 네. 것이 지금 많이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장관 후보자는 그냥 그대로 가지 않을까. 네, 참 느껴진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누가 더 중요한 것인지. 네. 그런데 문제는 장관 후보자들은 18명인데 다수가 이미 이제 임명됐고 네.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합의된 장관들은 문제가 없지만 그 외에는 이제 강행이다. 몇 명 있고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도 결국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임명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정호영 후보자는 이제 여론의 추이를 좀 더 보고 당내 소리도 들을 텐데 문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완전히 경우가 다른 게 인준 표결을 통과해야지 부결이 되면 못 되는 겁니다. 총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 손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박 기자님 이거 언제 처리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쪽 취재를 해보면은 네. 이게 총리 인준안 같은 경우는 뭐 의총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어요. 왜 안 됐나 하고 알아봤더니 이거는 이 국회 일정이 합의가 돼야 뭐 그때 검토해도 늦지 않다. 네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뭐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이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연결돼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내에서는 여러 의원들도 얘기하고 있는 게 두 사람 중,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 정호영 후보자 두 사람 다 낙마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한동훈 후보자는 뭐 막을 수 없으니까 정호영 후보자라도 낙마가 된다면 한덕수 총리 인준이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는 네, 상황이거든요. 네. 결국 이제 의견을 조율할지 아니면은 우선은 이제 일정이 좀 마무리가 돼서 협조가 돼가지고 언제 본회의가 열린다, 인준안이 철회되는 본회의가 열린다, 그게 좀 나와야 네. 구체적으로 좀 뭔가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야, 지금 이번 주가 지나가면 다음 주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란 말이에요. 네. 사전투표 며칠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처리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만약에 부결돼도 큰 파장이고 그럼 이제 이 발목 잡기다란 역공에 또 이 민주당이 직면할 수도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두 분의 이제는 정말 좀 어떤 분석 추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님. 네.
부결되나요? 통과되나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저는 이 정호영 후보자 네. 낙마 이후에 총리 인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낙마하고 네. 대통령이 임명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리 후보를 통과시켜준다. 네. 그러면 이제 오평론가님은요? 저도 정호영 내정자 낙마 후에 인준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있었는데 지금 이제 박 기자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르게 다양성 차원에서 다양성 차원에서 의도적인 반대의 입장으로 한덕수 총리 내정자를 거부할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똑같이 의견을 낸 이유가 질병청장이 임명이 됐어요. 후에 이제 다루겠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이 보건이나 의료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장을 임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 잠깐 낙마시키더라도 관료로 돌아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놓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복지부 장관.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완벽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새로운 질병청장이 수장을 선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백을 이미 최소화하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오창석 평론가 방송을 알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시사본부지 예능본부는 아니다. 자기 주관을 얘기해야죠. 상대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난 다른 옵션을 내겠다. 타짜입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 인사도 좀 다뤄보죠. 지금 주미대사에는 조태용 내정. 그리고 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질병관리청장 하면 우린 정은경 청장 이렇게 머리 좀 박혀 있었는데 이제 백경란 청장 체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인사가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죠. 조태용 의원이 초대 이 미국 대사로 인선이 됐습니다. 네네.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도 지명의 청장에 임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백 청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수위에서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을 활동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안철수 위원장 추천으로 인수위에 참여해서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설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하. 어떻게 보면 안철수 전 위원장의 의중이 좀 반영된 네. 인사가 이어졌다 이번에는 네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조태용 이 신임 대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대미 대북 문제에 대해서 정통한 외교관 출신으로 많이 좀 알려져 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외교부 1차관 뭐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내서 네. 그동안 뭐 외교부 장관 후보로도 유력하게 예, 거론이 예. 됐었고 여러 가지 뭐 물망에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좀 했던 바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금융위원장 부위원장에는 인수위 제1분과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었던 김소영 서울대 교수가 임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김소영 부위원장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나 금융통합위원 후보 등으로 두루 거론됐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 그랬었죠. 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자, 또 인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같이 그냥 덧붙여 볼게요. 아까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한 윤재순 지금 비서관입니다. 장관 후보는 아니고. 자, 이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조차 이 성비위 논란이 있는 윤재순. 국민이 수용하지 못한다면 사과해야 한다. 자, 김용태 최고위원은 성인식이 왜곡돼 있다. 이 윤재순 대통령실이 사과 그리고 경지를 판단해야 한다. 자, 이런 대목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대통령은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불쾌하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논란을 대통령이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모를 수는 없고요. 몰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일전에는 언론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대통령. 몰라서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준석 대표도 야권의 그 퇴로는 열어뒀어요. 탁현민 전 행정관을 끌고 오면서 네네네. 예전에 탁현민 행정이 썼던 책의 내용이 문제가 굉장히 됐었죠? 좀 부적절했고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고 나서 이제 임명이 됐다. 네. 최소한 첫 번째는 윤재순 총무비서관 사과가 있어야 되고요. 예. 그 부분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맡겨야 된다는데 아직 그것까지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정미경 최고, 김용태 최고위원,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이 정도로 각을 세워서 잘못됐다,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저는 이게 본인이 직접 나와서 사과라든지 사퇴라든지 정확하게 해야 되고 네. 대통령도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입장을 내야 되는데 또 하나하나 다 입장을 내면은 또 어떻게 되냐면은 비서관 하나하나 의혹이 나올 때마다 다 대통령한테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 네네. 물론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뭐 책임을 진다는 모습이 좋겠지만 또 일일이 또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크게 논란이 불거지는 인물에 대해서는 네. 저는 좀 용단을 내리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임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임명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네. 글쎄, 지켜볼 문제네요. 자, 이게 인물 문제가 많습니다. 다음 이슈도 한번 볼까요? 이미 임명은 된 상태예요. 그 사퇴를 비서관이에요.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사퇴냐 아니냐 또는 사과하고 계속 직무를 수행하느냐 네. 사과도 없이 가느냐 뭐 이런 네. 문제가 되겠죠. 네. 아니면 이제 논란이 또 꼬리표처럼 이제 따라붙겠죠. 또 이제 인물과 관련된 이제 이른바 진실 공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막 달아오르고 있는데 최대 격전지 수도권 그 중에서도 치열한 곳 경기도지사. 근데 여기에 지금 이 보수 진영에서는 김은혜 후보, 강영석 후보가 단일화되느냐 마느냐 이게 어제도 다뤘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인데 통화에 관한 진실 공방이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취임 전이죠. 당선인 시절이겠죠. 강영석 후보에게 전화를 했다. 네. 근데 이게 대통령실은 그런 통화한 사실이 없다. 강영석 후보는 사실이다. 이게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불거진 게 강용석 후보가 지난 12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당선인 시절에 왜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냐. 함께 잘 싸워야지 않겠냐.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중재 전화를. 당선인에게. 예,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이제 김동연 후보 공세를 펴야 된다. 12일에 언론에 강 후보가 밝힌 거니까 11일 취임식 이전에 연락이 왔었다는 거죠. 예, 예. 13일 보도가 됐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게 당선인 신분에서 이런 전화를 해서 특정 후보를 뭐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한 거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 명백한 정치중립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제 뭐 민주당 경기도당이 고발했어요 이 부분을. 이런 상황에서 좀 불거지다 보니까 이 대통령실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죠. 네. 그래서 해명을 내놨는데 통화한 사실이 없다. 보도에 참고하길 바란다라는 짤막한 공지를 네, 언론인한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강용석 후보 측에서는 통화한 거 맞다. 증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이걸 내놓고 뭐 진실모만 버리는 것보다 우선은 이걸 더 이상 확전시킬 생각은 없다. 이렇게 좀 마무리했거든요. 네네. 이건 아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민주당이 이걸 이제 고발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이게 좀 어떻게 처리가 될지 이건 좀 결과는 좀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네. 이준석 대표는 지금 강영석 후보와 네. 당 밖에 있습니다. 뭐 이제 입당 요청했고 복당 거부됐고 그런 상황인데 좀 각이 서 있잖아요. 네. 개인적인 또 비위 사실에 대한 폭로도 있었고 네.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는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 가로세로 연구소에 어제 저녁에 네네. 라이브를 통해서 지난달 6일이니까 4월 6일 밤이죠. 네네. 4월 6일 밤에 통화 기록이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날짜까지 특정을 했네요. 날짜까지 정확하게 특정했기 때문에 이건 통신조회하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네네. 네,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리고 당선인 시절의 통화인 만큼 선거 개입은 아니었다. 네네네. 라고 이야기를 남겼지만은 네. 내용은 우리가 유추할 수는 없잖아요. 통화 기록은 남아 있었지만 무슨 내용으로 얘기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누구 주변 지인들한테 나 대통령 됐으니까 고마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뭐 인사일 수도 있고. 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강용석 변호사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통화한 날짜까지 특정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 공방이 앞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조합을 해보면 제가 강용석 변호사가 처음 출마했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네네. 과연 완주의 의미를 둔 것인가. 당선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닐 수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상황이 돼서 쭉 가다가 만약에 사퇴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나는 구국의 결단을 위해서 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용석 변호사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결집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이 91만 명을 넘어서 거의 100만에 육박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저는 이거 수사하면은 전화 통신 기록은 나오지만 중요한 건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네. 통화 기록이 나온다 하더라도 인사치레 정도였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일단은 대통령실은 통화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네. 통화를 부인한 거죠. 앞으로 이게 또 어떻게 뭐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팽팽하게 달아오르고 지금 이제 보수 후보 단일화 이슈가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여야 후보가 팽팽하다 보니까 네. 3, 4%도 아주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이 시간 지금 12시 39분을 넘겼습니다.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점심시간인 만큼 고속도로는 정체가 길진 않은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6km 막히고요. 수도권 제일수단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 계양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더가 시흥 휴게소 3차로에서는 사고 났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면 하객분기점에서 남동까지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전 구간 원활하다가 금천을 앞두고 밀리고요. 익산 장수고속도로는 장수 쪽으로 익산 분기점 갓길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게 또 누구지? 이게 오랜만에 이름이 하나 튀어나왔는데 강민진 네. 바로 이제 전 청년정의당 대표인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당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정의당은 지금 잊을만 하면 뭐 하나 터지는데 이건 또 어떤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이 강민진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게 2건의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네. 하나는 지난해 11월 당내 인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요. 대선 앞두고 열린 전국 행사의 뒤풀이 자리에서 모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이 자신의 허벅지에 신체 접촉을 했다.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대선에 악영향을 준다는 식의 반응만 돌아올까 두려웠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하지만 고민한 끝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대선 선대위 관련 회의에서 여영국 대표 등에게 처음 공식적으로 알렸다. 예. 하지만 회의 현장에서 여영국 대표는 이번 일은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 내가 해당 위원장에게 경고를 하겠다. 아무도 이 일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결론을 지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강 전 대표는 이런 회의에서의 이 당대표의 반응을 보면서 역시 앞으로도 영원히 침묵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체념을 했다고 또 설명을 했고요. 체념했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와서 곤혹스러웠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로부터 뭐 사과문을 받고 사과문을 수용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해당 위원장이라 하면 이제 가해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당 위원장이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후보로 출마했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건은 뭐냐면 강 씨가 그러니까 강 전 대표가 지난 3월에 초단기 계약과 장시간 노동 등과 관련한 갑질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퇴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네, 강 씨는 사퇴 이후 당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 다른 청년정의당 당직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정의당 당직자가 자신에게 위협감을 주고 또 결국 성폭력까지 할 수 있었던 거 제 위치가 한없이 취약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러면서 당에게 버림받은 존재이니 아무렇지 않게 성폭력을 해도 되는 사람처럼 느꼈던 것일까? 정의당이 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며 성폭력을 가해도 제가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할 것이라 자신했던 것일까?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런 2건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네, 자 지방선거 전에 터졌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박완주 의원의 제명 사태로 지금 뭐 국민이 피해자가 됐다 할 때까지 계속 사과하겠다. 지금 이제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사과를 하고 있는데 당내에선 또 반론도 좀 있다고는 하죠. 왜 지금 타이밍이냐. 그런데 문제는 또 정의당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은 김종철 대표가 자진 사퇴할 때예요. 당 대표가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퇴했고 상대는 의원이었는데 더 이상의 이것을 이제 더 언급하는 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계속 성비위 정당이냐라고 이제 국민의힘의 비판을 받는데 정의당은 왜 이런 겁니까? 그 정의당 당의 문제라고 봐야 하는 것인가. 사실 그렇게 보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저 당은 왜 저래?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거죠. 네, 가장 쉽게 해석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그 부분이 받아들이고 관찰되는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정의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란 생각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성추행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있었는데 아주 협소한 공간에서 지나갈 때 밀치는 과정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부적절하고 사과했습니다라는 것이 지금 지자체장 선거 나온 A 위원장의 말이고요. 강민진 전 대표의 말은 허벅지를 만졌다라는 것이고. 진실 공방이 있네요. 그런데 신체 접촉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더라도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이잖아요. 당에서 그렇게 큰 일이 있었으면 작은 신체 접촉도 조심해야 되고 혹시나 만약에 내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라고 만약에 뭐 넘어지다가 짚었는데 만약 허벅지였으면 곧바로 사과하고 이거 나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바로 사과를 구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아니란 내용이었고 강민진 대표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이 공천을 받았던 거에 대한 분개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동영 수석 부대변인이
이제 화요일 오전 10시 15분에 기사를 내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정의당의 기본 원칙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진정이나 민원이 있었으면 기본적으로 공천을 주지 않는다. 네. 이 원칙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공천 신청하기 전에 A 위원장이. 근데 강 전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성폭력으로 볼 문제는 아니고 평등한 조직 문화를 위해 청년 당원에게 무례한 태도에 대한 경고와 사과를 요구했던 사안인 만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해서 우리는 공천했다라는 것이 네. 정의당의 입장이에요. 네네네. 그게 여기에서 이제 진실 공방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강 전 대표가 네. 그때와 지금의 입장이 바뀐 것으로 네. 지금 정의당이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게 네. 지도부가 덮으려 했다. 사실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강민진 요구대로 공식 절차와 조치를 이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당직자 성폭력 사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징계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의당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할 것 같은 정당으로 인식을 해왔잖아요. 네. 그 실제로 지난번 재보궐 2021년 4월에도 그 후보를 내지 않았거든요. 네.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았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제 어긋나는 부분이 강민진 대표는 이제 박정원 기자님 소개해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사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 상황상 그리고 강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고 정의당은 그렇지 않고 동의를 구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강민진 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강민진 대표는 그전에 본인에게 불거졌었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에 이제 해명을 해놨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자신이 원래 받아야 할 택배를 받고 떠나야 되는데 외부 일정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사무실 앞에 놓아져 있었고 이걸 혹시 내 책상으로 조금 옮겨줄 수 있느냐 몇 미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네네. 해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부탁한 사람이 아닌 다른 부서의 사람이 옮겨줬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강민진 대표가 억울할 수는 있으나 또 한 입장으로서는 대표가 얘기하는데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사실 이제 직급상 더 아래에 있는 사람의 감정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갑질 문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억울하다고 했지만 그냥 일반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갑질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아니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택배가 문 앞에 있는데 책상으로 옮겨달라는 게 뭐. 근데 사실은 커피 한 잔 타오는 게 힘든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쓰레기통 버리는 것도 힘든 일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시키는 순간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은 내가 뭐지? 이런 정체성 혼란을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주어진 직무 외에는 그게 사소한 것,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이 좀 우선 존중되는 게 네. 갑질 문제에서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갑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직급상 아래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내가 주체적으로 하지 않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지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기조가 사실 정의당의 기조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피해가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결국은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기록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A 위원장이 당에 문의를 했고 강민진 대표가 이건 성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었던 이 답변이 네. 공식적으로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A 위원장 입장에서는 문의 절차를 걸쳤는데 갑자기 왜 지금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고 네. 만약에 정말 강압적으로 너 사과 받아들여 이런 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정의당 총체적 문제인 거죠. 그렇죠. 정의당에서 밝힐 일입니다. 정말 절차대로 무관용 원칙을 따랐는지 아니면 또 강민진 전 대표 얘기대로 덮으려는 이제 시도가 있었는지. 근데 이게 우리는 알 수 없죠 지금. 진실 공방을 바라볼 서로 뿐이에요. 이야기가 같은 산을도 너무 달라가지고요. 자, 이 시간은 짧게 남았는데 이 뉴스는 많습니다. 그냥 저 박 기자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자, 박병석 국회의장 이제 5월 말이 임기 끝이죠. 그렇습니다. 29일에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럼 국회의장을 이제 경선하는데 네. 의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민들은 못 뽑잖아요. 네. 그럼 그냥 물어볼게요. 누가 됩니까? 차기 국회의장 누구예요? 정말 어려운 것만 물어보시는데. 많습니까 후보가? 지금 4명의 후보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다 민주당인 거죠? 예, 다수당에서 하는 거죠? 원내 1당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이상민, 조정식, 김진표 이 의원이 올라 있고 그다음에 우상호 의원 4선인데 조금 신진이네요. 네, 우상호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어요. 4선도 신진은 아닌데. 신진 아닌데. 국회의장급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다 5선이니까요. 4파전이 된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24일에 선출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얘기를 들어보면 뭐 어떻게 보면은 한 차례만 네. 의원들한테 뭐 문자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을 둬서 네. 과열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게 당의 입장이더라고요. 한 차례만 의원들에게 문자 보낼까요? 문자 안 보내고 통제 만나서. 가능한가?
만나서 좀 얘기를 더 그럼 많이 톡은 빼고 통화도 빼고. 의원실을 직접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 많았어요. 예, 왜냐하면 이런 거 할 때는 그 방문합니다. 모여서 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흔히 말하는 가장 친한 의원을 시켜서 다 계속 전화하려는 것도 네. 있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민주당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좀 개혁적인 그러니까 원내 일당으로서 어떤 개혁적인 법안을 처리하고 하려면 그래도 국회의장도 개혁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과 또 이번에 이제 검찰 이 수사 기소권 분리 예, 법안 처리할 예. 때 박병석 의장에 대한 여러 좀 불만 이런 것도 당내에서 있었거든요. 네, 네. 이런 거 볼 때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 좀 개혁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국회의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하지만 듭니다. 그동안은 좀 중립적인 국회의장에 대한 요구가 많았죠. 네. 네. 예를 들면 생각해 보면 지금 보수정당이 과거 집권하고 있을 때는 정의화 의장이 네. 자당 의견 정말 안 들어주고 네. 야당 입장 많이 존중해줬고 박병석 의장도 끊임없이 여야 합의를 또 네. 적용했던 네. 의장 중에 한 중재를 분인데 얘기했었죠. 자, 어떤 기류가 될지는 24일이라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 이게 좀 큰 뉴스인데 북한이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연일 보도되고 있고 이 수치도 좀 낮춰진 것이다. 이런 추정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제 우리 정부는 방역 협력에 대한 제안을 했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네. 근데 이 실무 접촉 제안을 했는데 이틀째 무응답이라는 거죠? 네. 뭐 오늘도 사실 남북연락사무소 간 업무 개시 통화를 정상적으로는 아침에 진행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북측에서는 대북 통지문 관련 언급이 없었다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통화만 하고 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북한이 바로 응할지는 미지수고 결국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뭐 기류나 이런 거 좀 읽어서 북한이 좀 반응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저 오평론가님께 짧게 여쭤볼게요. 대통령 집무실 출입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보안 앱이 있는데 보안 앱을 두고 기자들이 우리 저 박 기자 같은 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네. 왜 앱 때문에 불안에 떠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개인정보나 네. 개인정보 이용이나 파기에 대한 조항이 미비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면 네.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해당 휴대폰에 있는 어떤 정보도 접근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 만약에 구축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거기 스파이웨어라고 부르잖아요. 그 두려운 예전에 그 양진호라는 이름 기억하시면 아, 기억하죠. 해당 회사 직원들한테 웹하드 업체. 예, 네네. 해당 회사 직원들한테 어플리케이션 깔았더니 알고 보니까 메신저, 휴대폰, 카메라 들여다보게 됐다. 다 가능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거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좀 정확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기자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거죠. 당연히 불안해할 수 있다 봅니다. 개인정보, 내 폰의 정보가 앱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떨고 있다. 아유, 대통령실 출입 앱인데 그러면 또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게 그 앱을 깔면은 녹음도 안 되고 카메라도 못 쓰게 된 상황이에요. 네. 이런 거에서 취재 기자들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취재가 안 되니까 이런 예.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또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3344님, 요즘 정치 뉴스 들어보면 하루하루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 엄정화의 몰라 신청합니다.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 대해 직무 수행을 할 때 스스로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또한 부동산을 개발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개발구역 안에 있다면 이를 신고해야 하고
자신에게 민원을 신청한 퇴직자와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갈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더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묻는 말에 대해서 긍정의 뜻으로 대답할 때 우리는 예 또는 네라고 합니다. 반대로 부정해서 대답할 때는 아니요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아니요를 표기할 때는 마지막 음절을 오로 쓰는 것과 요로 쓰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아마 오를 쓰는 아니요로 알고 계신 분들이 적잖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니요가 맞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발음해보면 아니오, 아니요 큰 차이를 느낄 수는 없기는 하지만 표기하는 법은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지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말도 들어보셨죠? 이 말은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자기 소신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뜻일 텐데요. 이 경우에도 역시 아니요가 맞습니다. 그리고 시험지 같은 것에서 맞는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해서 표시할 때도 네, 그리고 아니요 이렇게 씁니다. 그렇다면 오를 쓰는 아니요로 표기하는 경우는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오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것은 과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낼 때 이것은 과일이 아니오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에 서술어로 쓸 때는 아니오를 쓰지만 부정으로 대답할 때는 아니요로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첫 투표의 순간 어떠셨어요? 기억나세요? 되게 신기하다고 해야 할까요? 기분이 좀 새롭지. 군인이었을 때 처음으로 투표를 했었는데 볼펜 꼬다리에 직접 이렇게 빨간 잉크를 찍을 때에 마지막까지 고민하면서 던졌던 그 순간이 지금 생각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그런 설렘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 투표하세요? 나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평등을 위해, 주거 안정을 위해, 우리 동네를 위해 투표합니다.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신의 설렘 가득한 한 표. 마음을 담아 투표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2 지방선거 개표방송 KBS 1라디오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많은 시청 주의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어제보다 햇살이 쨍쨍합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과 경상권에만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현재 서울 대전이 25도, 대구 26도, 양산이 27도까지 올랐습니다. 한낮엔 서울 광주가 27도, 강릉 제주 25도, 대전과 대구는 2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좀 덥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로 내리쬐고 있는데요. 특히 전남, 경남은 오존 농도도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 장시간 외출은 피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아침에 서울 대전 15도로 오늘보다 쌀쌀함이 덜하겠고요. 한낮엔 서울 26도, 대구와 포항은 30도에 달하며 동쪽 지역이 오늘보다 2도에서 4도나 높겠습니다. 주말까지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대기는 점점 메마르고 있어서 화재 예방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동해안과 경상권 대부분, 충청 이남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밤부터 전국 대부분에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밤 수도권과 충남, 전북 등 서쪽 지역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8도, 습도는 40%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위한 우리 측의 남북 실무 접촉 제안 시도에 이틀째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시간을 갖고 북측의 호응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군이 일상적인 훈련 등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방역수송 지원이나 봉쇄지역 차단 지원 활동들을 위해 일상적인 활동은 다소 제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행 중인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4와 BA5가 국내에서 처음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BA4와 BA5는 오미크론의 하부 변이로서 전파력은 조금 높지만 중증도는 오미크론 변이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가 다시 엄청나게 창궐하거나 대외로부터 엄청난 경제 쇼크가 있어서 대량 실업이 있지 않은 이상 올해 추가 경정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6일 재보선 후보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결전의 날까지 15일 남았는데요. 이 미니 대선으로 꼽히는 성남 분당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갑 후보와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관입니다. 네, 먼저 이 분당갑의 김병관 후보가 당선돼야 하는 이유, 또 어떤 강점을 가졌는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면서 이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가장 밀착해서 생활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저는 우리 지역을 지역 주민들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있는 이곳 분당 판교가 테크노밸리가 속해 있는데요. 네. 테크노밸리가 판교가 대한민국 경제 심장입니다. 실물 경제 전문가로서 제가 가진 강점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후보님 지난번 총선에서 불과 몇 천여 표, 0.7%포인트 차이로 아쉽게 당선되지 못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엔 상대 후보가 교체됐습니다. 네네. 안철수 후보인데요. 지금 경제심장부에서 실물 경제를 잘하는 벤처기업가 출신의 김병관이다 하셨는데 상대 후보도 비슷한 경력이 있습니다.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번 선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물론 이제 시작은 저와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네. 사실 안철수 후보님은 2005년도에 사실 경영 일선에서 손을 떼셨고 이미 경제 전문가 또 IT 전문가로서의 경력은 17년 전에 저는 그만두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 교육자,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 저와 1대1로 비교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미 오래전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서 그 이유는 교육자 정치인 아니었느냐. 1대1 비교는 바라지 않는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네. 자, 하지만 분당갑 출마자로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경쟁자인데 네네. 떴다방 정치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의미는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다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네. 정치를 시작한 10여 년 동안 당을 바꾸고 자신의 노선을 바꾸고
이합질선을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1년, 2년 만에 자신의 정치 행보를 바꿔왔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떴다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사실은 그 평가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제가 안철수 후보가 분당에 공천을 받을 거라는 얘기가 돌면서부터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하신 말씀들을 제가 주민의 대표자로서 떴다방 정치, 설치 정치 이런 말씀들을 주민들께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돌고 있던 얘기다. 자,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분당갑 지역구가 안랩 본사가 있기 때문에 명분이 있다. 출마 근거로 내세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 좀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안철수 후보는 2005년도에 경영 예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하시면서 미국으로 유학기를 가셨습니다. 네네. 유학 가시면서 했던 일정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공부를 좀 하고 돌아와서 교육자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하고 떠나셨거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안랩이 판교 테크노밸리로 온 게 2011년인데 그렇게 보면 사실 안랩이 물론 창업주로서의 지분이 있다고는 할 수는 있지만 안랩이 판교에 있다고 해서 그게 어떤 본인의 연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네. 저는 좀 공색해서 이곳에 온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계속 안랩을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명분이 공색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랩을 내세우는 거다. 하지만 경영에서 물러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근거가 되기 어렵다라고 지금 이제 반론을 펴셨습니다. 자, 이번 선거가 이제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6일 지방선거인데 네네. 이제 국회의원 보궐 지역이 이제 7군데 있는 거죠. 분당갑이 그 중에 한 군데고. 그렇다면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도 중요하게 작용해서 지금 이른바 이 김은혜 도지사 후보, 안철수 이제 국회의원 후보가 러닝메이트다. 한 팀이다. 원팀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김병관 후보께서도 김동연 후보와 원팀. 이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출마 선언이나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이번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 이유가 김은혜 후보가 2년 전에 이곳에 왔다가 죄송한데 말이 섞이는데요. 네네네. 김은혜 후보가 2년 전에 이제 공천을 받으러 왔다가 2020년 총선 때 김은혜 후보가 왔다가 제 목소리가 다시 들려가지고 제가 말하기 어려서 그런데요. 네네네. 김은혜 후보도 2년 전에 원래 강남에 공천을 신청을 했다가 이제 분당에 오셨었고 불과 2년 만에 또 떠나게 되면서 보궐선거가 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사실 이 김은혜 후보도 똑같은 어떤 철새 정치 행태의 행위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보궐선거가 열렸고 안철수 후보도 같은 이유로 노원에 있다가 서울에 있다가 지금 이곳에 오면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요. 저는 김동연 후보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의 전문가고 경제정책의 전문가로서 저는 실물경제 또 IT 전문가로서 두 조합을 봤을 때 철새 정치인이라고 보여지는 안철수 김은혜 후보의 조합하고 경제 전문가 또 실물경제 전문가로서의 김동연, 김병관의 조합이 저는 누가 봐도 김동연과 김병관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정신으로 원팀 정신으로 계속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지사와 지금 국회의원 러닝메이트 여야가 맞붙은 건 맞는데 누가 봐도 이제 이쪽을 선택할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김은혜 도지사 후보도 강남에 공천 신청하고 분당으로 와서 당선되고 국회의원 2년 하다가 또다시 보궐지역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네네. 안철수 후보 못지않게 이제 이 철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신 거죠. 네. 잠시 이 전화 연결이 김병관 후보 쪽에서 혼선이 있어서 이제 조금 연결이 껄끄러웠던 점 요거 청취자 여러분께는 사과 말씀드리고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대장동 문제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철수 후보가 성남은 이 조커가 판치는 고담시와 같다. 이렇게 배트맨의 이제 한 장면을 떼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 비판했는데 요거 좀 김 후보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부담스럽다기보다요. 네. 사실 분노할 만한 사안입니다. 아마 지금 안철수 후보가 분당에 이사 오신 지 이제 7일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분당 판교에 사시는 그 누구도 저희 우리 성남을 고담시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이게 만화와 영화 속에 아주 부패한 도시를 이제 일컫는 그렇죠. 거죠. 네. 저는 처음에는 이게 말실수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가볍게 배트맨 박쥐 비유하면서 넘기긴 했는데 이런 말씀을 최근에 이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도 이런 중요한 행사에서도 마치 성남 분당 판교가 불법 도시 또 부정부패 도시라고 말하는 거 보고 좀 많이 놀랐는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안철수 후보가 우리 주민들께 사과하는 게 먼저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안철수 후보에게 대장동 문제 가지고 맞짱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토론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도 진짜 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후보랑 토론을 하고 싶으셨으면 개항을에 출마를 하셨어야죠. 네네. 자꾸 저와 부딪히기 싫어하시고 이재명 후보와 이제 토론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분당 판교 오셔서 이재명 후보를 찾고 계신지 제가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네. 그냥 제가 보기에는 개항을이 본인 입장에서 험지 같으니까 피하고 분당 판교는 만만해 보이니까 이제 분당 판교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결코 김병관이나 또 분당 판교가 안철수 후보한테 만만한 지역은 아닐 겁니다. 네, 만만한 지역 아니다. 자, 여론조사도 이제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 지금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선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이재명 후보의 출마, 안철수 후보의 출마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먼저 이제는 이재명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이제 출마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은 그 지역구 주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단도 인천 계양을에 계신 주민들께서 판단하실 거고 안철수 후보에 대한 부분도 우리 분당 판교에서 주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우리 분당 판교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왜 이곳에 왔나 좀 아니지 않나 이런 목소리가 많다는 말씀들은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은혜 후보가 어떻게 보면 낙하산으로 왔다가 2년 만에 떠나는 마당에 또 다른 새로운 낙하산 철새 정치인이 오는 것 자체로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불편해하시고 피로감이 상당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또 민주당도 악재가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 의혹으로 이제 제명당했죠, 최근에. 여기 또 최강욱 의원, 김원희 의원, 성희롱성 발언 논란, 또 2차 가해 의혹. 자, 이 지방선거와 재보선에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민주당 내부 고심도 있을 텐데 지역구 현장에서 민심은 좀 어떻게 체감이 되세요? 우리 민주당이 잘못한 부분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위와 관련된 부분들, 저는 우리 당이 통렬히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조사가 필요하면, 수사가 필요하면 또 수사를 받아야 되고, 국회 윤리특위를 통해서 처벌이 필요하면 또 처벌을 받아야 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선거가 그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선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특별하게 이번 선거가 정치 교체의 의미에서 중요한 선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두 분 다 벤처 신화의 주인공의 맞대결이다. 그래서 이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까 고담 씨도 나왔습니다만 그럼 안철수 후보가 배트맨이면 김병관 후보는 아이언맨이다. 그래서 배트맨과 아이언맨의 대결이다. 이런 이제 우스개 소리도 있어요. 김 후보님은 아이언맨보다 슈퍼맨을 더 좋아합니다. 슈퍼맨과 배트맨의 대결로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슈퍼맨은 희망을 주는 캐릭터고요. 네. 배트맨은 물론 무질서한 도시의 질서를 바로잡겠다고는 하지만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거 영화 얘기할 건 아니지만 조커와 배트맨은 사실 공생관계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캐릭터보다는 슈퍼맨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DC 코믹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일가견 있는 해석을 주셨어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김병관 후보가 당선된다면 분당갑 지역구고요. 또 여의도 정치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뭐 너무 길어질 수 있는데 저는 분당갑이 대한민국의 경제 심장으로서 지금보다 훨씬 더 젊은 도시, 활기찬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꿈을 꾸고 또 꿈을 펼쳐나갈 도시로 모델을 만들어나고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의 다른 도시 또 전 세계로 모델을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고요. 네. 여의도 정치는 우리 정치가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국민들에게 좀 신뢰할 수 있는 신뢰의 정치, 신의 정치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꼭 하고 싶다. 정치인들이 가진 기득권 과감히 버리는 그런 정치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김병관이 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현장을 돌고 계셔서 목이 좀 불편하신 상황에서도 네.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이니까 그러면 김 후보님 슈퍼맨 복장도 한번 기대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6.1 재보선 후보 릴레이 인터뷰입니다. 지금까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갑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안철수 후보 쪽에도 인터뷰 요청 드렸거든요. 그래서 성사되면 안철수 성남 분당갑 후보도 이 자리에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요, 여야 정당 출입 기자들과 정치권 취재 이야기, 그중에서도 취재 뒷이야기를 듣는 쏠쏠한 불사조 기자단이 있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도 이제 여야가 바뀌어서 서로 어떠냐 했는데 두 분 다 그냥 피곤한 표정이에요. 업무가 많아지고 있다. 근데 이제 아까 한입뉴스에서 다뤘는데 이 집무실 관련해서 기자들이 깔아야 되는 보안 앱이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박 기자님 이게 기자들 입장에서 뭐가 불만인 거예요? 사실 좀 중첩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그 일종의 이 신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출할 때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간소화했죠. 네, 그때부터 좀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과 더불어서 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전략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 보안앱 설치를 요구하니까 좀 이게 어떤 일종의 제약이 걸리거나 아니면 혹은 개인정보를 많이 가져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보다 출입 당사자 기자들은 심각하게 보는 게 그러니까 그 앱을 깔면 혹시 이 앱이 가동되면서 내 핸드폰 안에 모든 걸 다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 뭐 회사에 이제 뭐 정보 보고한 비공개 자료라든지 뭐 치면 그 계획도 다 뭐 유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 측에서는 대통령이랑 한 건물에 쓰다 보니까 이전에는 춘추관이라고 이제 청와대 안에 있어도 별도의 건물에 있었는데 이제는 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보안상 뭐 녹음이나 녹화가 안 된다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 아마 굉장히 기자단 쪽에서 항의를 하고 있고 경호처가 좀 세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는 아직 좀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도 이제 저희도 회의에 올라가서 이제 풀 기자라고 해서 한 명이 대표해서 가서 메모로 올리는 게 있는데 갈 때는 핸드폰을 안 갖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좀 결론이 아직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소위 이제 SNS를 활용해가지고 요즘에는 회의도 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그거를
뭐 실제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런 걸 뭐 들여다본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위험이 좀 있으니까 그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스파이웨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폰의 내용을 다 수집해 보는 걸. IT 강국이잖아요, 우리나라. IT 강국이다. 맘만 먹으면 사실 이번에 대통령실이 좀 과하게 요구를 하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행정관으로 가게 되면은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소위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다 서명을 하고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징계를 받게 되면 핸드폰을 다 뺏기고 다 이제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다 보게 되잖아요. 거의 좀 그런 수준의 이런 좀 강하게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초래된다. 천만하자면 그래도 대통령께서 취임사의 자유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셨는데 언론 자유를 좀 빼앗는 건 아닐지 우려가 된다. 이런 목소리가 조금 있긴 합니다. 야당 기자가 되더니 뭐 세졌어요. 기자들이 언론 자유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이제 경호처장이 군 출신이니까 잘 얘기해 보세요. 설마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럼요. 자, 대통령께서는 아닐 겁니다.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죠. 자, 두 분은 바뀐 업무에 아주 빠르게 잘 적응하고 있는데 정치권도 과연 그런 것이냐. 여야가 공수교대 됐는데 잘 적응하고 있는 것이냐. 자, 어제 윤 대통령의 국회 첫 시정연설이 있었고요. 자, 오랜만에 야당 피켓, 야유 이런 것 없이 박수만 18번 나오는 훈훈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는데 인사 문제가 지금 좀 꼬여있죠.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까지는 후보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박 기자님, 임명 강행 됩니까? 뭐 오늘이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두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둘 다 재송부 시한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재송부 요청서를 보냈다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강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은 약간 이런 정도로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밀당을 하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자면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되게 좀 강경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뭐 김성애 비서관은 자진 사퇴를 한다거나 김인철 후보자는 또 자진 사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한 발씩 물러서긴 하지만 그러나 대체로는 좀 강경한 태도를 보였잖아요. 뭐 한독수 후보자는 절대 내줄 수 없다라는 이런 시그널도 계속 보여왔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또 보면은 예를 들어 추경 문제라던가 또 국회에 대하는 이런 태도는 굉장히 좀 대화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좀 수그리는 그런 자세를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일종의 눈치 게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론전을 되게 강하게 벌이는 그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강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일부는 내주고 또 일부는 되게 열심히 소통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찬을 회동을 먼저 제안을 한다라던가. 김치찌개와 소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발목 잡기 프레임을 더 민감하게 좀 증폭시키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도 좀 보이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기조를 또 유지해가지고 좀 명분을 쌓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지만 이 인사 문제만큼은 예를 들어 전국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양보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명분을 쌓고 또 여론전도 벌이고 이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언급했는데 이제 빠진 인물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요즘 오늘 출근길에도 조금 한동훈 후보자와는 다른 느낌, 온도 차이가 있는. 요걸 좀 윤 대통령이 좀 만지작거리는 카드 아니냐. 그럼 요거 임명 여부 전국의 키가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이게 지금 좀 복잡하잖아요. 한동훈, 정호영 그리고 한덕수. 좀 어때요? 연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계속 했는데. 지도부는 한동훈 후보자도 안 된다는 그 스탠스가 강해요. 부적격이다. 굉장히 강하고. 근데 임명을 강행하면 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민주당이 말한 카드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라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굉장히 내비쳤어요. 이러면 뭐 파국이다 하면서 굉장히 강경한 어휘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때 지도부는 뭐 그렇게 스탠스를 취할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의원들은 한동훈 후보자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것 같으니 최소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손을 내밀려면은 정호영 후보자라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제스처를 좀 해야 그래야 우리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좀 여력이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약간 양면 전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 나오는 다른 중진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지도부는 계속 강경하게 절대 안 된다, 둘 다 안 된다, 뭐 한덕수 총리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마 좀 작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지금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은 안 하고 계속 그냥 두고 있거든요. 지금 애매해요. 일주일 넘게 네. 계속 그런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한 발짝도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실이 뭔가 정호영 후보자 정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야 변수가 좀 줄어들고 그렇죠. 남은 카드들을 가지고 조합을 할 텐데. 네. 자, 그래. 그래서 뭐 한생 한사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놀고 있고 말이죠. 자, 더불어민주당의 그림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내각 인선뿐만 아니고 지금 대통령 비서실 여긴 뭐 인사청문회는 없지만 언론 검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윤재순 비서관의 이른바 시집 논란 요거 이준석 이제 여당 대표가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어요. 박 기자님, 이 대표의 속내가 이게 셈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전략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하는데 되게 친한 후배가 큰 잘못을 했어요. 네. 이제 더 높은 상사한테 혼나기 직전이에요. 네네네. 근데 오히려 이럴 때 막 제가 나서가지고 너 왜 그렇게 잘못했어 하면서 막 큰 소리로 혼을 내면은 그 상사가 혼내지를 못하고 넘어가게 되잖아요. 이제 네. 얼른 가서 이거 잘해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내는 그런 식의 전략과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내 인사니까 더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당내에서 이 윤재순 비서관을 비판을 하면서 이건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사과를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대신에 탁현민 전 이 행정관의 사례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과를 하되 그만둘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정도로 선을 그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딱 그렇게 일종의 먼저 혼내가지고 딱 사과하고 정리해 이런 정도로 선을 그어준 그런 의미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할극에 대해서 그냥 쏙 멀리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사과하고 이래라. 그리고 빨리 이 국면을 접고 넘어가자. 이런 전략이다. 자, 그런데 이제 초당적 협력, 협치 뭐 이런 얘기가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암초가 또 있어요. 원구성 협상이 있잖아요. 지금 국회 하반기로 접어들고 국회의장 경선도 들어가는 마당인데 자, 원래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지난해 7월에 여야가 약속했다. 그런데 이제 전임 원내대표들끼리의 합의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새로운 합의를 끄집어냈잖아요. 전임 원내대표들이 한 얘기는 의미 없고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지. 그리고 법사위원장 안 내줄 것 같은 분위기. 어떻게 흘러갑니까? 지금 일단은 이 주제를 놓고 원내대표 간 테이블에 한번 앉아봐야 좀 어떤 대화가 나눌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박홍근, 그러니까, 권성동. 박홍근 원내대표는 재검토, 뭐 새로운 합의 이런 말을 되게 예민해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이건 재검토 그런 게 아니라 국회 법에 따라서 후반기에는 의장단을 새로 선출한다. 그럼 원을 다시 꾸리는 거다. 그럼 그게 법에 따라 하는 거지. 전임 원내대표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한 거를 왜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가 원내대표인데 그걸 왜 지켜야 하냐. 그들이 월권한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강경한 태도거든요. 어쨌든 지금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면 좋고 뭐 이건 꼭 우리가 무조건 가져와야 돼 이렇다기보다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럼 당신들은 뭘 원하냐. 의장을 우리가 가져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야당이 됐는데 어쨌든 한번 권성동 원내대표랑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정도 스탠스긴 하거든요. 한번 그래서 이제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도 곧 할 거라서 한번 그걸 흐름대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법대로 이거 재검토나 뭐 파기는 아니다라는 느낌인 거죠, 민주당은. 그런데 일단은 원내대표끼리 마주봐야 한다. 근데 지금 박 기자님, 사실은 이게 합의 파기라고 보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맞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합의 파기고 법사위원장을 절대 내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반기랑 비슷하죠. 그때 법사위원장 내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전체 상임위가 다 파행이었잖아요. 다 포기해가지고 민주당이 소위 이제 독식 구조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여론전을 펼치다가 이제 나중에야 분배를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해야 되는 이슈하고 후에 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는데 지금 전국의 핵심적인 이슈들 한 3개를 꼽아보자고 하면은 한덕수 후보자 총리 인준 이 문제가 제일 크고 빠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개특위 열어가지고 중수청을 이제 만들지 여부 이런 것들을 또 하나 정해야 되고 검찰 수사권 분리의 후속 작업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원구성 협상이 있는 건데
지금 뒤에 사개특위라든가 원구성 협상 이 문제는 여야 간의 합의가 될 여지가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그런 네. 이슈잖아요. 네. 양쪽이 완전히 첨예하게 붙어 있는 거고 한덕수 후보자 이 인준 문제는 그 전에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지금 보고 있는 네. 거죠. 즉 결국 더 훨씬 더 첨예한 문제는 지방선거 이후로 밀어놨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론이 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사개특위 내지는 원구성 협상에서도 방향이 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대선이 거의 0.7%포인트 차이가 나면서 네. 소위 박빙으로 끝났기 박빙이었죠. 때문에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만 민주당이 완전히 숙인 그런 그림은 아니잖아요. 네. 여전히 의회 권력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법을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행정부 입법부가 나중에 있는 양상이죠. 그렇죠. 계속 맞서는 그런 그림인데 지방선거에서 일단 결정이 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는 서로 대등하게 붙어 있는 그런 네,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민감한 문제는 뒤로 가야 되고 이제 그 앞 과정에서 좀 더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면은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지방선거에 올인해서 지방선거는 일단 자 여당이 압승 혹은 승리하게 되면 자 이게 새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좀 밀어주려고 하는데 네. 야당도 양보해라 이런 좀 압박의 힘이 그렇게 되면은 생긴다는 이제 거죠. 아무래도 여론에 좀 네. 판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선거가 지렛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최 기자님한테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제1당 다수당이 이제 국회의장직을 갖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박병석 의장 5월 29일 퇴임 이후에 누가 차기 의장이냐? 근데 민주당 내부에 경쟁률이 세진 게 자, 김진표, 이상민, 조정식 그리고 우상호. 자, 또 다른 후보가 있을까요? 김상희 부의장. 지금은 부의장이죠. 부의장인데 부의장. 어제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중에 입장을 낼 예정이고 그럼 5파전이에요. 네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여성 최초의 국회의장이 꼭 돼야겠다. 뭐 이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하는데 네. 좀 국회의장 선거 이제 당내 경선이긴 하지만 5명이나 나온 건 좀 처음 봤어요. 굉장히 지금 경쟁이 불이 붙었습니다. 네.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치열하고 이 경우의 수가 다양해졌는데 최 기자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누가 됩니까? 전 김진표 의원이 지금 제일 유리한다고 봐요. 유리하다. 네, 왜냐면은 일단 국회 지금 최연장자예요. 최연장자다. 5선 이제 5선은 많죠. 사실 이상민 의원도 5선이고 네네. 조정식 의원도 5선인데 조정식 의원은 60년대생이고 네. 이상민 의원은 50년대생이고 김진표 의원은 40년대생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미 또 전반기 때 사실 박병석 의장이랑 경선까지는 안 갔지만은 본인도 출마 의사를 드러냈고 좀 조율을 하다가 그럼 내가 다음에 하겠다고 양보한 것처럼 해서 저희끼리 말로 이제 침발로 났다고 하거든요. 미리 침을 발라놓은 거예요. 후반기는 내 거야 이거.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물론 진짜 이번에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이 20대 국회 후반기에 출마했었어요. 근데 당내 경선에서 졌거든요. 문희상 의장한테.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공천도 받게 되고 이해찬 대표가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박병석 의원은 다음에 의장 하셔야죠. 이러면서 공천을 줬대요. 물론 이렇게 경선도 하고 그랬겠죠. 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한번 존재감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다음에 우리 일당 될 수 있는데 국회의장 할 사람 없잖아. 그러면 나 다음에 공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스탠스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다. 근데 지금 너무 다들 강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막 강한 야당이 됐으니까. 소위 말하는 개딸들한테 어필을 해서 막 지금 그 의원들을 압박하는 그런 형국인데 조금 이거에 대해서 우려 목소리도 나와요. 의장은 사실 무소속인데 너무 치우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그래서 있습니다. 일부에서도 국회의장직이라는 게 보통 과거에 얘기했던 중립적인 이미지가 좋은 거냐 아니면 이번엔 좀 개혁적인 의장이 나와야 하는 거냐. 자 이제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 김진표 의원이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와 선수 이런 걸 따졌을 때 다음 이슈는 제목이 일단 재밌습니다. 광주와 봉하마을을 대하는 정치권의 자세. 자 궁금한데요. 자, 박 기자님 내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2주년이에요. 네. 근데 윤 대통령이 자 국민의힘 의원 전원 그리고 국무위원들 장관 그리고 또 수석 모두 광주행 특별 열차에 몸을 싣는다. 다 같이 간다. 이거 좀 파격적인데. 네. 여기 좀 열애자 없습니까? 일단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없고요. 물론 이제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 자체가 다 같이 가자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빠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실도 다 가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아무래도 이제
예를 들어 인간관계를 맺고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당이 전체적으로 가는데 이런 상황이면 웬만하면 일정을 다 빼고 거의 참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빠지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자, 이 보수 정당의 정상화다. 뭐 이런 측면도 있고 사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보수 진보의 굉장히 갈등의 또 한 복판에 있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개헌하게 되면 헌법 전문에 넣읍시다. 또 이제 이걸 국가기념일로 이제 추모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선 때도 호남구에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준석 대표 등. 근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대목이 있고 호남표가 뭐 갑자기 바뀌게 하겠습니까마는 수도권이나 호남 이외 지역이나 중도층 민심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항상 서진 정책, 그러니까 서진 정책이라고 부르잖아요.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네, 호남 우대 정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단은 구조적으로 더욱더 서진 정책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제일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정책을 두 가지 꼽는다고 하면은 예를 서진 정책을 하나 꼽을 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소위 이대남을 우대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두 개의 정책이 있었는데 이대남 정책은 사실은 뭐 절반의 성공 내지는 실패랄까요? 지금 하여튼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모 광역단체장 후보한테 들었던 얘기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엔 나서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이게 전체 분위기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소위 말하는 젠더 이슈에 대해서 어쨌든 당내에서 일부 반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도 실제 좀 정치적인 입지가 줄어들었고 이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이제 소위 이제 젠더 이 문제보다는 서진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누구도 좀 비난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제 이 서진 정책을 되게 강조를 했던 게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었거든요.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이제 간다고 해서 바로 호남 지역의 어떤 지자체장을 당장 따오거나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거나 이런 그림은 안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노리는 바는 뭐냐면 항상 수도권에 살고 있는 호남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소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보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진 정책이란 이름 자체가 동쪽에 지지층이 몰려 있는 보수 정당이 서쪽으로 간다라는 그런 확장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현 전 의원 정도가 지금 전남도지사에 나와 있죠. 국민의힘으로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은 그러면 이제 대통령 또 여당 의원들 대통령 비서진 총출동하는 장면이 꽤 언론에 보도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흔히 뭐 텃밭 하면 이제 호남에 민주당의 또 이제 지지세가 강한데 이재명 후보 오늘 간다는 거죠. 오늘 호남을 오늘 하루 전에. 그래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전야제를 참석한다. 최 기자님 이것도 일종의 전략입니까? 하루 먼저?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은 내일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 게 드문 일이라서 국가기념일이니까 행사 주관도 정부가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날부터 지금은 5일 광주는 이제 전야제도 하고 아마 그런 축제 뭐 나름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날 가서 김동연 후보도 오늘 가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같이 하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그리고 아마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식 신분이 그냥 국회의원 후보자예요. 아마 공식 초청 대상은 아닐 거예요. 행사에. 그런 면도 조금 작용을 했을 거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공식 행사에서 앞줄에서 뭐 이렇게 보여지기 쉽지 않다. 전야제에서 존재감을 뿜뿜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는 23일이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예요. 기일이라고 부르는데 자 민주당 주도하에 여기는 뭐 봉하마을이 또 한번 주목받는 그런 날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한번 참석을 하고 자 이제 재임 중에 오지 않겠다. 다 대통령 임무 마치고 퇴임하고 오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는데 문 전 대통령 갑니까? 일단 저는 갈 거로 알고 있고 뭐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웬만하면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못 가겠지만 뭐 그 뒤로 이제 잘 챙기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지방선거 6월 1일이라서 딱 보름 남았거든요. 이제 내일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5월 23일이고 이러면은 선거 유세 기간 중 일부예요.
지지층 결집할 수 있는 최대 행사라고도 여길 수 있거든요. 선거에 파급력이 있다. 그럼요. 지금 문 전 대통령이 사실 양산에 사니까 봉화 그렇게 안 멀어요. 네네. 그래서 그냥 차 타고 갈 수 있고 이재명 후보도 총괄 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갈 수 있고 아직 네. 지금 영남을 안 갔어요. 근데 일부러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이때 가면 되니까. 예. 그런 게 있고 또 지도부도 가고 의원들도 가고 그러면은 문 전 대통령과 이 후보가 같이 손 맞잡고 이렇게 만세 포즈하고 뭐 이런 경우도 나올 수도 있고 끝나고 나오면서 어쨌든 그냥 같이 하고 있는 모습만으로도 당내 그동안 미묘한 갈등이 있었잖아요. 뭐 네. 친 이재명과 친 이낙연 뭐 이런 식으로. 이낙연 갈렸다. 전 대표도 지금 아직 출국을 안 해서 네. 한국에 남아 있어서 아마 갈 것 같아요. 이러면은 한 자리에 또 같이 있는 모습. 거기에다가 이제 문 전 대통령까지 있으면은 네네. 이 야권 지지자들이 볼 때는 가장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거 참 재밌는 또 데칼코마니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 보수 정당은 서진 정책. 근데 이걸 또 동진 정책이라고 부르기는 애매하긴 하지만. 네. 동진 정책까지는 아니지만 다 모이는. 네. 어쨌든 인사들이. 그 기존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기존 전통 민주당 지지층을 좀 네.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게 지금 가장 급선무예요. 효과를. 이제 왜냐면은 민주당 지지층들이 요즘 뭐 뉴스도 안 본다, 뭐 정치에 관심을 끊었다 이러면서 지방선거까지 투표를 안 할까봐 그게 네. 제일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나와서 투표하면 이깁니다. 여론조사 믿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 전략이어서.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문 전 대통령도 필요하고 이재명 같이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 정치 행사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 광주 이제 민주화운동 기념일, 기념식 그리고 나면 바로 바이든 대통령 방한해서 네. 한미 정상회담 후에 정말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만나나? 그 다음에 이제 이 봉하마을이란 말이에요. 한번 이 분위기를 봐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봉하마을 참석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건 아직 좀 확인을 못했고 그리고 이제 실제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대통령 일정은 요즘에 보안 사항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아마 뭐 확인을 하더라도 보도를 할 수는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갈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 지방 다니면서 그동안 이제 그 당선이신 분 때 네네네. 막 선관위원장 그 청문회에서도 뭐 너무 좀 과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놓고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지만 나도 노무현 전 대통령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리워한다 해서 충북에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 역시 비난받을 일이 전혀 아니에요.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야, 통 큰 대통령 이렇게 이제 칭찬받을 일이죠. 그리고 흐름상으로도 저도 최 기자님 분석이 네네네. 맞다고 보는 게 지금 일종의 봉하마을을 가게 되면 위치는 아니더라도 이게 서진 정책의 연장선 상에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네네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보였던 그러니까 인사 부분에선 좀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예를 들어 여야 3당 지도부한테 만찬하자고 하고 대화 걸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입장을 네네. 여러 번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종합해 봤을 때는 뭐 참석 가능성도 꽤 있을 것 그 같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대선 기간에 제일 좀 흥미로웠던 이제 유세가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데 민주당을 향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이 아니다. 맞아요. 지금 민주당은 변질됐다. 내가 당선돼서 민주당을 회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상대당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한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았던 재미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도 살짝 긴장은 하고 있어요, 사실. 민주당이. 네. 그러니까 5.18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주는 게 정말 고마운 일이고 막 겉으로는 이러지만 속으로는 조금 선거에는 걱정인데 이런 기류가 있습니다. 그래요. 박 기자님 요거 좀 중요한 천기를 하나 여쭤볼게요. 네.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선거 말이에요. 예. 김은혜 후보와 강용석 후보 단일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사실 이제 제가 기사 쓸 때는 내부 전망이 엇갈린다 이렇게 썼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취재했을 때 듣는 얘기들 물론 이제 저희가 혼자 모집한 표본이라서 한계가 있겠지만 단일화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분위기가 좀 강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단일화를 안 할 걸로 그렇게 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주한다? 강용석 후보가요. 이제 강용석 후보의 완주 여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김은혜 후보가 예를 들어 먼저 나서가지고 단일화를 하자 이런 그림은 만들어지지 않을 거고 즉 강용석 후보랑 같이 가거나 아니면 강용석 후보가 중도 사퇴할 가능성도 있겠죠.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중도 사퇴를 한다면 뭐 언급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단일화가 되는 거고 후보 단일화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야. 자, 최 기자님. 그럼 이제 상대 후보죠. 경기도지사 김동연 후보의 캠프 사람이 바글바글해졌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정권이 넘어가니까 그동안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도 이제 다 내려오고 이제 의원들도 야인이 된 사람이 많아요.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꾸 그러면 공기업에서도 이제 인사가 나가지고 다 자리들이 이제 나왔거든요.
예. 지금 민주당이 이제 구직난을 겪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수도권에서 경기도지사 캠프가 승산이 좀 있어 보이고 이긴 다음에도 이제 논공행상처럼 할 수 있는 자리가 꽤 많이 있거든요. 경기도 산하기관과. 전국에서 제일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정말 많은 분들이 특히 이재명 캠프 때 활동했던 분들 포함해서 많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다. 네, 새로운 그런 해석인데요. 캠프가 바글바글한 게 구직 활동이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사실은 뭐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뗄 수 없는 문제다. 네. 왜냐하면 예전에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던 게 소위 말하는 이전에 이제 지금 현재 여건이 이제 집권을 못하면서 굉장히 많은 구직자들이 늘어난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를 못 구했잖아요. 그리고 국회에도 의석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 보좌진들이 다 물러나 있었던 상태라 많이 몰려들었었습니다. 기억납니다. 예전에 이제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사실은 그 전에 정치적인 좀 복귀 회복을 위해서 박원순 시장 시절에 서울시 정무부시장 하다가 박원순의 사람인데 청와대로 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 이번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불사조 기자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간식은 조금 배가 부르겠는데요. 불고기 버거 세트.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불고기 버거 세트를 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은 생생한 IT 이슈를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 IT 본부. 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선거 앞두고 정말 이것 때문에 피곤하다.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저도 그래요. 아니, 제가 찍을 수 있는 건 제 지역구 유권자인데 전국의 지자체에서 문자가 와서 내가 파주랑 뭐 통영이랑 순천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후보자들의 문자 어느 지경입니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저도 밤에도 갑자기 문자가 온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예비 후보가 이제 실제로 후보 됐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정말 하루 종일 문자와 전화가 하도 와서 이거 도대체 뭐냐라고 할 정도로 참 피곤했는데 저만 그러시는 거 아닐 거예요. 정말 특히나 다른 것보다 이 지역선거가 많은 시즌이 되면 대단합니다. 2020년에 실제로 이제 4.15 총선이 있었죠. 그때 어느 수준이었냐면요. 항의가 막 쏟아졌어요. 그 개인정보침해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접수된 선거 관련 상담이 2022년 4월에 1,507건 정도 되고요. 문자 관련돼서 신고 건수도 156건, 또 행정처분이 105건 일어나는 등 정말 우리 사회에 한 번씩 가끔씩 오는 이제 피로 아닌 피로가 돼버렸다. 뭐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어나겠다 싶어요. 이게 뭐 선거 이렇게 이제 꺽쇠 이제 태그가 붙어 있는 문자도 엄청 오고 전화가 낯선 번호가 와서 이거 중요한 전화인가? 그러고 받으면은 ARS가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끔씩 우리 지역구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문자를 받는다 이런 분들도 꽤 있죠. 그렇죠. 이제 저도 막 전북 어디서 계속 오시더라고요. 전국구. 네,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그러면 뭐 조금 뭐 그냥 이해가 될 수도 있다, 정보성이다 이럴 수 있는데 전국에서 오니까 이거 혹시 내 휴대전화에 있는 뭐 정보가 유출된 거 아니냐, 누출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우리를 이제 덮었을 때 우리가 이제 전화번호를 이제 식당에서 적고 그랬었잖아요. 많이 적었죠. 많이 일각에서는 이거 유출된 거 아니냐. 그거 문제 됐죠. 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뭐 내가 뭐 정당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대외 활동 한 것도 아닌데 다수 출마자들이 내 개인 번호 알고 있고 또 뭐 다른 지역에서 온 게 의아하다. 이거 도대체 뭐 내 정보 유출된 거냐? 이런 생각들에 대한 SNS 글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아하다. 그럴 만합니다. 자, 생각해 보면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자, 김 소장님 요 대목에서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날리는 건지 얘기해 주세요. 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지역부터 좀 보게 되면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일단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지자체에서는요. 전화번호를 후보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 후보자가 스스로 모으는 거예요. 공공기관은 제공하지 않는다. 네, 그럼 어떻게 모으느냐? 예. 뭐 제일 쉬운 방법은 그 지역에 있는 동네 사람들 다 활용하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지자가 있어요. 그럼 지지자들의 선거사무소에 있는 이른바 자원봉사자분들이요. 자기 전화번호를 일단 다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지인들의 전화번호, 뭐 동창 전화번호, 뭐 선거단, 뭐 봉사단 등의 전화번호를 다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한 곳에서 오래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뭐 동문회, 동호회 정말 뭐 여러 산악회까지의 명부를 다 받아와서 일단 일일이 수작업을 한다. 이게 이제 1차 기본적인 방식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그냥 같습니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시적인 방법인데 네. 우리 캠프에 모인 자원봉사자들의 휴대폰에 그렇죠. 누구나 주소록이 있으니까 적게는 몇백 명, 많게는 몇천 명. 네. 인맥 관리에 따라 다른데 그렇죠. 그걸 다 끌어 모은다. 자,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돼요. 그 지역구에 오래 있었던 분이 유리하죠. 네. 인맥이 그 지역에다 깊이 있게 넓게 많을 테니까 처음으로 그 지역구에 출마하거나 전화번호가 아예 없는 의원들. 네. 이렇게 모읍니까? 이게 이제 최평님이 왜 전국에서 전화를 받는 문자를 받는가의 답이기도 하고. 아니 살았던 지역은 이해를 해요. 예전에 제가 의왕시에 살았어. 그렇죠. 근데 의왕시에서 날아와. 그럼 아직도 여기 내가 사는 걸로 돼 있나? 뭐 이런 궁금증이 제가 추정할 땐 있는데. 아마도 전국에 자차를 몰고 다니셨을 확률이 높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전화번호 없는 의원들은 일부 이런 모아주는 브로커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택배 전화번호 그리고 동네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차에 있는 주차번호 이런 걸 다 모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더 급하면 예를 들면은 그 지역에서의 대리운전 기사들의 번호라든지 배달 앱의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모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저도 아마 그 지역을 왜 갔을까 했을 때 그 지역의 아파트 어디다 주차를 했을 때 아마 그 번호를 이제 본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 주차돼 있는 차량들은 대체로 뭐 그 아파트 주민 차량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식으로 뭐 대선보다는 총선이나 이제 지방 선거가 있을 때 그런 게 아무래도 효과가 있겠죠. 워낙 적은 데서 몇백 표, 몇십 표, 심지어 몇 표 차도 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전화번호를 다 적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계가 명확한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는 엉뚱한 후보 혹은 근처 후보 아니면 내가 전국을 돌아다닌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문자를 많이 받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는 늘 상당히 누가 해킹된 거 아니야? 어디 내 DB가 이제 유출된 거 아니야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 번호를 제가 그냥 흘리고 다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좀 놀라운 건데요. 이건 실제로 이제 과거 2020년에 한 언론사와 이제 이름을 알리지 않은 어떤 그 국회의원과의 통화에서 나온 내용인데 탈락한 그러니까 공천에 탈락한 정치인이요. 타 후보, 그러니까 다른 당의 후보에게 전화번호를 넘기는 경우들도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지역을 계속 이제 가지고 있고 싶은데 이제 이 지역에서 제가 공천에서 탈락을 하니까 결국엔 라이벌을 어떻게 보면은 좀 타파하겠다. 자당 후보에게 뺏기느니 적에게 줬다가 내가 되찾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입수한 유권자 번호를 상대당 후보에게 주는 사례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개인정보 도용된 거 아니냐, 유출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지금 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제 차에 있는 걸 수기로 적어 갔든 뭐 사진으로 찍어 갔든 어쨌든 문제는 전 동의한 적이 없잖아. 그렇죠. 근데 제가 동의하지 않은 내 전화번호를 가지고 나에게 막 문자를 한다. 개인정보 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선거법이 선거 문자 발송은 허용하고는 있는데 불법으로 입수한 전화번호에 발송하면 이게 불법 선거 운동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네. 근데 이제 이거를 후보자들이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름 주소 아무것도 모으는 거 아니고 딱 전화번호만 모은다. 누군지도 몰라요? 네, 그런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개인을 특정할 수 없어서 우리가 누구누구님 하고 노진 않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거라 우리가 개인정보 아니다라고 이제 약간의 일종의 꼼수를 쓰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거 문자 말미에 그래서 수신 거부 방법을 그래서 꼭 고지한다. 그래서 안 받아보실 분들은 수신 거부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는 시대에서는 이 전화번호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좀
법례들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저 한번 쭉 찾아봐야 되겠다. 혹시 최영일님 이렇게 온 거 없는지. 네. 자, 근데 원래 유권자들에게 보낼 수 있는 문자는 횟수가 제한돼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선관위에 따르면요, 선거 문자 발송은요,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선거 운동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데 어떤 거냐면 한 전화번호 한 개를 후보 한 명이 선관위에 등록을 하면 그 전화번호 하나로 한 사람에게 최대 8번까지의 문자만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선거 기간 동안. 네, 그렇죠. 그러니까 8번 이상이면 불법이고 네네네. 그리고 내가 등록한 번호가 아닌 경우에 다른 번호로 또 갔다. 이것도 불법인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실제로 불법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보내면 후보자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고요. 또 8번 이상 문자를 발송했을 때도 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또 여기서도 꼼수가 나와요. 네. 어떤 거냐? 아까 말씀드린 등록된 번호로 문자를 보낸다고 네. 했잖아요. 대부분 등록된 번호는 뭐 02, 032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인데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개인 휴대폰으로 개인이 문자를 보내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대부분 오는 문자들이 막 02, 032 이런 게 아니라 010으로 올 거예요. 휴대전화. 그렇죠. 번호로. 휴대전화로 20명 이하에게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수기로 보내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법을 어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종의 편법이 계속적으로 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좀 알려주세요. 끝으로. 네.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거요. 항의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근데 항의가 어떤 거냐면요. 전화 오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내 개인정보 어떻게 아셨죠를 물어볼 수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대답을 못 하잖아요. 이게 이번에 바뀐 건데 구체적으로 대답을 못하면 개인정보보호법 20조 위반으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전화를 했을 때 저쪽에서 내 개인정보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하는데 대답을 못하거나 뭐 전화번호 뭐 연락 잘못 갔다 이런 해명 다 안 되니까 정확한 법들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항의하라. 아유, 한 100통 걸어야 되겠네. 제 전화 번호 그 비용도 많이 나가겠어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저도 이것 때문에 한 건데 그냥 제일 중요한 건 후보들이 좀 제대로 법 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선거철 중요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IT본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불고기 버거 세트 받으실 분은요. 3929-1451-0307-2676-2743-1957 6723번님입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5.18입니다. 자,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